암호 프로토콜과 관련된 꼭 키 확립 프로토콜과 연관되지 않아도 일반적인 암호 프로토콜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재전송 공격이죠. 재전송 공격은 이미 사용했던 어떤 메시지를 다시 보내가지고 뭔가 공격하는 것이고, 서비스 거부 공격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매스컴에도 많이 등장하는 거죠. 요즘은 그냥 서비스 거부도 안 하고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죠. 디도스.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여러분들 만드는 거예요. 보통은 서버를 대상으로 공격을 해서 서버가 마비가 돼서 서버가 서비스를 할 수 없도록 해가지고 일반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쓰고 싶은데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서비스 거부 공격이고요. 보통 자원 소모 공격, 연결 소모 공격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밑에 있는 연결 소모라는 것도, 연결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리소스, 자원이라고 생각하면은 저것도 그냥 자원 소모 공격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 또는 클라이언트 시스템의 자원을 소모시키는 거예요. 소모시키는 게 이제 자원 소모 공격인데, 뭐 서버를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리고 보통은 클라이언트보다는 서버를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서비스 공격을 해봤자 저만 못 쓰고 다른 사용자는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버를 공격해서 서버를 마비시키면 저만 못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사용자가 쓸 수 없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 거부 공격은 서버에 대해서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자원 소모라고 하면은 보통 많이 생각하는 게 배터리예요.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거. 자원을 소모시킨다. 그러면 고정된 이 벽에서 나오는 전원을 쓰는 어떤 장비들은 이 전원을 소모시키는 공격을 써봤자 별 전기세가 많이 나올 뿐이지 별 소모용이 없어요. 근데 배터리를 그러니까 고정된 전원이 아니라 일정량 양의 배터리를 교체하지 않는 한 배터리를 쓰는 그런 장비들은 전원을 소모시키면은 그 장비가 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IoT 같은 것처럼 센서들을 막 여기저기에 설치해 놨는데, 그런 센서들은 보통 벽에다가 전원으로 고정해가지고 전원을 공급받지 않고 소형 배터리를 장착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또 요즘 많이 하는 게 외부다, 밖이다. 그럼 무슨 전원을 쓸까? 태양광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더 오래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그게 또 이제 햇빛이 잘 드는 데가 되겠지만, 어쨌든 얘네들은 고정 전원을 쓰지 않고 이제 배터리를 쓰게 되겠고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는 배터리를 소모시키면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고, 그 장비가 사용될 수 없으면은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보통은 이제 서버를 공격하게 되겠고, 연결 소모라는 것은 요즘은 또 약간 다른데, 어쨌든 한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 근데 100개 이상을 연결시켜 놓으면 다른 사용자들이 새로 연결을 시도해도 연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 소모라는 것은 서버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용량이 있어요. 그 용량을 초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불법적이보다는 정당한 연결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쓰잘데없는 불필요한 연결들을 많이 발생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서비스 공격이라는 것은 한 컴퓨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비 PC라고 해서 뭐 좀비 꼭 PC는 아니더라도 어떤 장비들을 내가 제어하게끔 해가지고 여러 장비에서 연결 요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서버가 연결시킬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초과돼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바이러스 같은 거, 스파이웨어, 뭐 이런 악성 소프트웨어들을 퍼뜨린 다음에 그 악성 소프트웨어가 그 컴퓨터를 일정한 시점 되면은 제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컴퓨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특정한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게 되면은 그 서버가 마비되는 거죠. 뭐 옛날에 뭐 어느 날 분산 디도스 있어서 뭐 청와대 서버가 다운되고 뭐 어디 다운되고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은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뭔가 장비를 둬서 하는 방법은 이 트래픽이 막네? 그러면 그 트래픽을 보고 이거는 정당한 트래픽이 아니니까 그 트래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 같은 걸 써서 그 네트워크 장비들이 그 통신되는 패킷들을 관찰해 가지고 이 패킷들이 정당한 패킷인지 아닌지 보는 거죠. 아니면은 늘 우리가 예측되는 어떤 트래픽 양보다 트래픽 양이 많아지면은 서비스 거부 공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법들을 쓰죠. 그런데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거부 공격을 막는다. 이거는 거의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암호 프로토콜에서 처리하거나 신경 써야 되는 공격으로는 생각을 안 해요. 되게 심각한 공격이지만 별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요즘 들어서는 나름대로 프로토콜 자체적으로도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 좀 더 강건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들이 있냐? 첫 번째 방법이 상태 기반 프로토콜들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꾸는 거예요. 비상태 기반. 상태 기반은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메시지를 보내면 서버는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거기 연결에다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들을. 그래서 정보를 주고 이 정보가 오면 이 세 번째 메시지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상태랑 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가 현재 100명을 서비스하고 있으면은 몇 개의 상태를 저장해야 돼요? 100개의 상태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서버를 구현할 때는 저장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를 프로그램에 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100개다. 그러면 서버가 CPU 용량이나 네트워크 용량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놨냐면은 최대 100개만 저장할 수 있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 100개를 원래는 어디에 저장돼 있어야 돼요? 파일에 저장돼 있는 것도 아니고 메모리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량도 많아지니까 그거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0개가 넘어가면 서비스가 안 돼. 그 다음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서비스를 안 해요. 이 100개가 하나가 종료돼가지고 99개로 줄어들면 다음 거 하나 또 받고 그런 거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바꾼다? 비상태 기반을 바꾸는 거는 메시지 1을 받고 서버가 상태를 저장 안 해요. 상태를 저장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그 상태를 클라이언트에 던져버려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상태를 갖고 있다가 메시지 3을 보낼 때 상태를 같이 줘야 돼요. 스테이트 1을 예전에 누가 저장하고 있었어요? 서버가 저장하고 있었는데 비상태에서는 누가 저장을 해요? 클라이언트가 저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서버들은 아무것도 저장 안 하고 메시지를 받으면 그 메시지에는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클라이언트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점은 뭘까요?
얘에 비해서 단점은. 예?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통신 메시지의 크기도 커지겠죠. 클라이언트한테도 더 부담이 되고요. 서버의 부담은 확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더 이상 서버가 클라이언트의 상태들을 유지 안 하니까 더 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기반 프로토콜들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꾸면은 좀 더 도스 공격에, 분산 서비스 공격에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꼭 서비스 거부 공격 측면이 아니더라도 상태들을 클라이언트가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좀 더 서비스를 빠르게 해주는, 서버 입장에서는 해준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쿠키예요. 쿠키. 왜 우리 브라우저 쓰다 보면 뭐 쿠키 저장할까요? 뭐 하고 쿠키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죠. 그럼 이 쿠키들은 서버가 기록하고 있고 서버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정보들을 서버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유지해요?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유지해서 다음번에 갔을 때 그 정보를 같이 주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너랑 여기까지 했다. 뭐 그런 정보들을 주면은 서버가 좀 더 빠르게 뭔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쿠키도 그런 용도예요. 상태 기반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꾼 하나의 예로 보시면 돼요. 쿠키. 인터넷에서 쿠키 많이 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태 기반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 상태들을 누구한테 줘요? 클라이언트에 주죠.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 상태를 임의로 수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임의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임의로 바꾸는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암호 기술 써가지고 바꿀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위에 거는 맥을 썼어요. 맥을 썼다는 건 스테이트 자체는 클리어하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상태가 왔을 때 요 맥 값이 틀리면은 이 메시지를 처리하겠어요? 처리 안 하겠어요? 처리 안 하겠죠. 못 바꿔요. 이 키는 누구만 알고 있어요? 서버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맥은 대칭 키인데 이것을 생성하는 사람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다 서버예요. 그러니까 공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칭 키라고 해서 무조건 공유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내 파일 시스템에 파일을 암호해서 저장한다. 그러면 그 키는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누구가 공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쓰고 내가 풀고 그러는 거니까. 마찬가지고 또 비밀성과 무결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증 암호화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암호하고 그거에 맥가까지 같이 붙여놓으면은 이제는 클라이언트도 상태가 뭔지를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제3자들도 네트워크를 분석해서는 이 어떤 상태들이 주고받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제 상태를 비상태 기반으로 옮겼을 때 그 상태들을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는데 그걸 바꿀 수도 있고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무결성과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간단한 암호 기술 써서 제공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요거는 대칭 키를 쓰지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서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키 관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도스 공격을 막기 위해서 또 많이 생각하는 게 인증이에요. 인증. 메시지를 인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가 메시지를 보내고 B도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인증을 해요.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는 B는 정당한 사용자야. 그러면 B에 대해서는 처리해. 근데 A는 정당한 사용자가 아니야. 그러면 끊어버리죠. 서비스 안 해버려요. 그러면은 디도스 공격을 하려면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한 인증을 해가지고 접속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하면은
도수 공격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들을 이제는 아무나 연결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애들만 처리해 주게끔 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비용 뭐죠? 이런 공격하는 애들은 제거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공격하는 애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요청을 하겠죠. 그럼 이 요청에 대해서는 정당한 건지 아닌지를 검사를 해야 되겠죠. 요거는 비용이 들어요. 그럼 내가 1000개를 보내면은 나쁜 놈들이 그 1000개에 대해서 계속 세션을 열어놓고 서비스하는 건 아니지만 매번 1000개의 요청이 올 때마다 확인을 하고 버리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여전히 서버한테는 불편한 점이 있어요. 인증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인증하는 메커니즘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면 암호 기술 썼다. 그러면은 확인할 때도 암호 기술 써야 되겠죠. 그러면 비용이 더 커져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어떤 걸 했냐면은 퍼즐이라는 걸 썼어요. 퍼즐은 1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 그럼 1 더하기 1 물어보면 2라는 값이 오면은 처리를 해주고 2라는 값이 안 오면은 처리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즐이에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디도스가 아니라 그냥 도스였어요. 그러면 한 컴퓨터에서 1000개를 발생시켜서 요 서버한테 요청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비스들이 다 통과가 되려면은 각각 퍼즐을 풀어야 돼요. 하나의 퍼즐을 푸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얘가 1000개를 다 얘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도스 공격을 완화시키는 건데 디도스는 되면 어떻게 돼? 각 좀비들이 하나씩만 해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이 퍼즐의 사용이. 그러니까 예전에 퍼즐은 퍼즐을 사용했는데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한데 누구든지 하나의 퍼즐을 푸는 거는 간단해요. 근데 막 1000개, 10,000개를 한 컴퓨터가 동시에 다 풀어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시간 소모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도수 공격하기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즐. 그래서 서비스 거부 공격은 보통 암호 프로토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쉽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고 프로토콜에서도 이런 생각들을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메시지를 인증시키는 방법, 프로토콜을 상태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비상태 기반으로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서도 조금은 강건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타입 공격. 타입 공격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뭐 인트 타입, 더블 타입 뭐 이런 게 있죠. 타입이 다른 거죠. 인트 정수형하고 부동소 수형은 다른 겁니다. 근데 프로토콜에서 웬 타입이냐 하시면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프로토콜이 이것도 되게 오래된 87년도 거니까 되게 오래된 프로토콜이에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KAS로 암호화되는 암호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도 KAS로 암호화된 암호문이 있어요. 요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A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요거는 서버가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요 KAB를 A와 B한테 이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이 진행되는데 요건 누가 만들어요? A. 요거는 서버가 만들어요. 둘 다 KAS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이에요. 형태도 다르죠. 그렇죠? 하나는 난수고 키고 얘도 난수고 키예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요 정보 N, A, B는 요 앞에 나와요. 요거는 수행 식별자예요. 수행 식별자. 뭐 랜덤한 값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모든 요 수행에서는 똑같은 N 값이 여기 다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A, B는 사용자 이름이겠죠. 계정명.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진행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공격이냐면 요 메시지의 크기와 요 메시지의 크기가 같다 경우에 예를 들면 얘가 128비트예요. 키가. 그리고 얘는 64비트고 각 아이디는 32비트로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합이 얼마야? 128비트죠. 그럼 이거의 크기와 이거의 크기가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은 공격자가 1번 메시지를 주면은 막 이렇게 밥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와야 되는데 얘가 그냥 요 메시지를 똥 반송을 시켜줘 버려요. 그러면 얘는 메시지 크기가 원래 받을 크기가 똑같으니까 요 KS를 풀어서 요 NAB를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KAB 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KAB 값을 쓰면 그 키는 누구든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타입 공격이라고 한 이유는 요거는 키 타입이고 요거는 식별자들인데 착각한 거죠. 근데 이 착각은 타입 공격이라기보다는 메시지 크기가 같으면 곤란하다라는 측면을 보시면 돼요. 왜? 크기가 같으면은 요 암호문을 여기 갖다 써가지고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 자체를 우리가 암호문 만들 때에도 서로 전혀 다른 암호하는 내용이 다르더라도 크기가 같을 수가 있어요. 결과 크기가. 그러면은 요 암호문 대신에 요 암호문을 여기 갖다가 써가지고 착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누가 생각해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만들 때 형태도 다르게 만들지만 크기조차도 같게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이제 여러 개 쓸 수 있는데 프로토콜 내에서 각각의 크기를 다르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활용을 못하게. 다른 용도로 암호문 활용 못하게 크기를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간자 공격인데 이 중간자 공격은 이제 그 DPL만 키 동의 프로토콜에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이고요. 중간에 공격자가 존재를 하는데 양쪽은 얘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중간에 있는 메시지들을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원인은 이 값을 받을 때 얘는 이 값이 앨리스로부터 온 건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심플한 방법은 그 값을 인증하는 거예요. 요거는 앨리스가 보낸 값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 서명하는 거죠. 비밀성이 요구되는 정보는 아니에요. GA와 GB를 안다고 해서 AB를 모르면은 GAB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방법만 있냐? 중간자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요 뒤에 보면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약간 복잡한데 여기 보면 어때요? 키를 계산하는 방법이 예전에는 뭐였어요? G의 AB 승이었죠. 근데 지금은 G의 AY 더하기 BX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은 아까와 달리 GX, GY를 교환해요. 그럼 원래는 GXY를 가지고 키를 쓰게 될 텐데 GXY로 키를 쓰는 것이 아니라 AB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AB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장기간 공개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얘의 개인 키고
YA가 얘의 공개키예요. 공개키. 그러면은 이 세션 키를 계산하려면 요번에 만든 랜덤 값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그 사용자의 개인 키와 상대방의 공개키가 필요해요. 상대방의 공개키는 공격자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상대방의 무슨 키는 못 얻어요. 개인 키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가 ZG를 바꿔치더라도 얘가 계산한 요 값을 얘는 계산 못해요. 왜? 얘는 뭘 몰라? A를 몰라요. 아니면 B를 몰라. 둘 다 알면 되는데 둘 다 몰라요. 그래서 계산을 못해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세션 키를 계산하는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중간자들은 아무리 해코지해도 못 만들게 만든 거예요. 이 식이 중요한 게 보다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세션 키를 계산하는데 요 계산 랜덤하게 주고받은 값은 써야 돼. 왜? 얘네들은 뭐 어떤 요소를 해줘요? 최신성을 해줘요. 요번에 만들어진 키다라는 것을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번 교환된 랜덤 값을 세션 키를 계산할 때 써야 돼요. 그런데 요 랜덤한 값만 가지고 계산했더니 중간자들도 그걸 바꿔치기 하면은 세션 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중간자들은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계산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산 못하게 하려니까 방법은 그 사용자들만 알고 있는 개인 키가 필요하게끔 계산할 때. 그런데 식을 잘 만들어서 얘도 계산할 수 있고 얘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지. 똑같은 값을. 그래서 얘는 여기 보시면 요거는 받은 값이죠. 그쵸? 요거는 GB는 뭐야? B의 공개키예요. A와 X는 얘가는 개인 키고 요거는 요번에 만든 랜덤 값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 다 요거는 받은 값이고 요거는 공개키가 아는 거고 요 두 개는 얘만 아는 거죠. A와 X는. 그리고 이쪽은 Y는 얘가 아는 거고 B도 얘가 아는 거고 얘만 아는 거고 요건 받은 거고 요거는 공개키고 요게 요번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계산하면 똑같이 돼요. G의 AY 플러스 BX. 그래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복잡한 수학을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한 가지 공격이 있으면 그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원인이 뭔지를 보고 그 원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첫 번째는 되게 단순한 거죠. 바꿔치기 할 수 있네? 그럼 바꿔치기 못하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인증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바꿔쳐봐. 바꿔쳐더라도 니는 계산을 못하게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때 그러면 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방법하고 앞에 있는 방법하고 어떤 방법이 좀 더 효과적인지는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고리즘이 하나의 문제 해결하는 알고리즘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알고리즘이 더 효과적이냐? 삽입 정렬보다는 버블 소트, 퀵 소트가 더 빠르죠. 좋겠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읽어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키들은 항상 노출될 수 있어요. 해킹 당해서 노출된다기보다는 부주의로, 사용자 부주의로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토콜, 특히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키는 크게 두 종류죠. 장기간 키가 있을 수 있고 세션 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세션 키도 노출될 수 있고 장기간 키도 노출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이런 키들이 노출되더라도 뭘 하고 싶을까? 그것의 피해,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싶은 게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키의 노출은 우리가 항상 프로토콜 만들 때 이러이러한 키를 쓰는데 이러이러한 키들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노출이 되더라도 그 피해가 뭐고, 그럼 그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키가 노출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장기간 키가 요 시점에 노출됐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할 일들이 있을 거고 과거에 했던 일이 있겠죠. 그럼 이 노출이 미래에도 영향을 주고 과거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키가 노출되면은 과거에 그 키로 암호화됐던 모든 것들은 노출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렇죠? 공격자들이 옛날 메시지를 쭉 보관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 키가 노출이 되면은 그 공격자는 그 키를 갖고 옛날에는 몰랐던 내용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미래 건 어때요? 미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미래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키를 확보한 사람이 내 대신에 내 행세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보통 그 사람의 개인 키 또는 그 사람의 장기간 키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값이 되고 그 사람을 인증할 때 쓰는 값 키가 돼요. 그러면 미래에는 이 사용자가 그 공격자가 김상진 행세를 할 수 있겠죠. 제 키가 노출되면. 그러면 그 미래 공격자 A가는 A 행세를 할 수 있으며 막을 수는 없다. 근데 이거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빨리 뭘 해야 돼? 노출된 거를 신고를 해줘야 돼요. 신고해서 이 키를 이제 쓰지 마라 라고 해야 돼요. 키를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신고를 늦게 하면은 그 피해는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제가 며칠 전에 택시 탔는데 택시에다 지갑을 흘렸어요. 그래서 막 후회하고 있는데 카드사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느 파출소에 보관이 돼 있다고. 찾았지. 근데 그 찾기 전에 내가 신고를 다 했네. 카드 신고를 다 해가지고 어떤 카드는 재발급까지 내가 신청을 해놨어요. 근데 재발급을 신청해 놓으면은 카드를 찾아도 해제가 안 되더라고.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 근데 되게 고맙더라고요. 택시기사가 그 찾아가지고 가까운 파출소에다가 맡겼어. 좀 그래도 그 파출소를 또 내가 거의 먼 데까지 가서 갖고 오긴 했는데 뭐 지갑에 카드 다 있고 돈 다 있고 다 있더라고. 그 기사 아저씨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렇게 이제 착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쁜 사람한테 들어갔고 나는 지갑이 없어졌는지 모르고 있으면은 그 카드를 막 쓸 수 있죠. 그러면 그 카드에 대해서 카드사가 어느 순간까지만 책임져요. 내가 신고를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내 손해는 커집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요 시점에서 노출되면, 근데 문제는 내가 내 키가 노출됐다는 걸 알아야지만 바꾸죠. 노출되는 걸 모르고 있으면은 딴 놈이 쓰고 있는지 자차 몰라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긁으면 삐리리 문자가 오죠. 그럼 나는 쓰지도 않는데 내 카드가 승인됐어? 그럼 바로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요. 이제 미래는 그래요. 뭘 해야 된다? 빨리 신고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 노출된 시점을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싶으면 뭘 최소화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장기간 키 갖고 세션 키를 확립해 가지고 세션 키를 썼어요. 그러면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 이런 프로토콜이다. KAS가 노출이 되면 KAB 세션 키는 어떻게 돼요? 그냥
노출이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칭키 기반 방식에서는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면 그 장기간 키로 암호화해서 교환된 세션 키들은 그냥 다 노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좀 원하는 것은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과거에 내가 확립했던 세션 키가 노출이 안 되는 걸 원해요.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보세요. 이 키동의 프로토콜을 보세요. GA와 GB는 장기간 키가 아니에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값이에요. 그렇죠? 내 장기간 키는 여기서는 뭐예요? 개인 키가 되는 거였죠. 그럼 이 개인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과거에서 이 GA와 GB를 갖고 있더라도 GAB를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키 동의 방식으로 이 DPL만 방식을 써서 세션 키들을 확립했다. 그러면은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돼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반의 안전성이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장기간 키가 노출이 돼도 세션 키들은 과거 세션 키들은 노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이 안 되게끔. 근데 그때 장기간 노출되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거죠. 미래 행세하는 거. 그거는 내가 신고를 해서 못 쓰게 하지 않는 한 안 되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 문제가 있는데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뭐냐면은 요게 A예요. A에 KA가 키가 있다요. 개인 키가. 이게 장기간 키예요. 오랫동안 쓰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공격자가 마이너스 KA를 확보했어요. 어떻게 확보했는지 모르고. 그러면 얘는 뭘 할 수 있어요? A 행세를 할 수 있어요. A 행세를. 그런데 얘는 뭘 하냐면 요걸 가지고 요거 있으니까 얘한테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해서 얘가 요거가 있으니까 B나 C나 얘는 B도 C도 D도 아닌데 즉 마이너스 KB, 마이너스 KC, 마이너스 KD도 없는데 요거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어떻게 구성에 따라서 얘한테 접근해가지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프로토콜을 잘못 만들면. 그것이 키 노출 위장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A 사용자의 장기간 키를 확보해가지고 A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A를 공격하는 거예요. A한테 접근해서 나는 A의 장기간 키를 알고 있으니까 보통 A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A에 접근해서 나 B야. 그랬더니 막 걔가 뭘 해. 근데 그거를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도 쟤랑 똑같은 장기간 키를 갖고 있으니까. 원래는 못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키 노출 위장 공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이 저런 키 노출 위장 공격에 대해서도 강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의 안전성은 이제 프로토콜마다 조금씩 좀 차이인데 하여튼 용어만 설명드리면은 전반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장기간 키가 노출되더라도 뭐가 노출이 안 된다? 과거 세션 키들이 노출 안 되는 게 전반의 안전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완전한 전반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용자의 장기간 키가 노출이 되더라도 세션 키를 계산 못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B가 둘 다 노출돼도 GAB로부터 GAB를 계산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완전한 전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제 키 노출 위장 공격의 예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좀 애매하네. 그래서 세션 키의 노출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오늘 거 관련해서?